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김민지와 박준호 부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학에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첫 아이 지우가 태어난 후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둘째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지만 어느 날 민지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여자애야,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다. 건강해 보이네요.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우에게 여동생이 생긴다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순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기쁨이 곧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우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김소연이 세상에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체중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연이는 완벽해 보였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소연이가 얼마나 예쁜지 연신 칭찬했고, 민지와 준호는 둘째 딸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었다. 우리 공주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준호가 소연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속삭였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소연이는 밤에도 잘 자고 모유도 잘 먹었으며 지우는 동생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소연이가 2달이 되던 무렵 무언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보, 소연이가 요즘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소연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아내의 말에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래. 잘 먹으니까 건강하게 크는 거겠지. 하지만 민지의 직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소연이의 체중 증가는 자연스러운 성장보다 더 급격했고 특히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스가 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더 부풀어 올랐다. 3달째 되던 날, 민지는 소연이를 안고 소아과를 찾았다. 소아과 의사 이정현 선생님은 소연이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씨, 소연이 배가 좀 많이 부어있네요. 간 기능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이의 피부와 눈이 약간 황달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민지와 준호의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민지와 준호는 소연이를 안고 초조하게 의사를 기다렸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마침내 강태우 교수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김민지 씨, 박준호 씨, 강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소연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다. 소연이는 선천성 폐쇄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무슨 병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담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게 되면서 간 손상을 일으키고. 강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화로 진행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치료법은요? 카사이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소연이의 경우 이미 간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간이식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태어난 지 겨우 몇 개월 된 아기에게 간이식이라니. 민지는 소연이를 더 꽉 안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지만 그 생명의 시계는 이제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간이식. 두 부모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단어였다. 더구나 소연이의 혈액형은 O형. 민지와 준호는 각각 A형과 B형이었기 때문에 직접 간을 기증할 수 없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것도 선택지였지만 소아 환자에게 맞는 크기의 간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소연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배는 더 부풀어 올랐고 피부와 눈은 점점 노랗게 변해갔다. 민지는 밤마다 소연이의 침대 옆에 앉아 울었고
준호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간이식 코디네이터가 말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O형이 있나요? 민지와 준호는 가능한 모든 친척에게 연락했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SNS에 소연이의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낯선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소연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카페. 최동현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38세의 그는 15년 동안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1년 전 퇴직하고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군 복무와 해경 시절의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신체는 여전히 건강했다. 이거 봤어? 친구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왔다. 동현은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 그것은 소연이의 사연이 담긴 뉴스 기사였다. 4개월 된 아기, 간이식 기증자 찾습니다. 동현은 기사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O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독신이었고 가족의 부담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소연이라는 아기의 간 기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병원 로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코디네이터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다. 정말로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낯선 사람이? 마침내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다가왔다.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희 소연이를 위해 정말 감사합니다.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적합한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서주신 것만으로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동현은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소연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다. 노란 피부에 부어오른 배를 가진 소연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동현은 그 순간 확신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다음 몇 주는 동현에게 끝없는 검사의 연속이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심리평가, 윤리위원회 인터뷰.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생체 장기 기증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최 씨, 정말 확실합니까? 수술 후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평생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제 간의 일부가 소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동현은 소연이의 간 기증자로 적합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지와 준호는 동현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동현의 고향도 직업도 심지어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 수술 전날 밤 동현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현은 수술실로 향하기 전 소연이의 병실을 들렀다. 작은 아기는 수술 준비를 위해 이미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다. 곧 만나자 소연아, 동현은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수술은 1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동현의 간 일부를 절제하여 소연이에게 이식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지와 준호는 시간마다 간호사에게 상황을 물었다. 마침내 집도의가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의사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후 첫 며칠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소연이의 몸이 세간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지, 동현의 남은 간은 제대로 기능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다. 동현은 수술 후 5일째 되던 날 병실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직 약했지만 의료진은 그의 빠른 회복세에 놀라워했다. 해경 출신이라 그런가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동현은 미소를 지었다. 소연이는 어때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주일 후 동현은 소연이를 처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소연이의 병실로 향하는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병실 문이 열리자 민지가 소연이를 안고 있었다. 놀랍게도 소연이의 피부는 이전의 노란색이 아닌 건강한 분홍빛이었고 배도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와 있었다. 동현 씨.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동현은 소연이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해 빛났다. 소연이가 손을 뻗어 동현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시간이 흘렀다. 소연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 동현의 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유대는 단순한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동현은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소연이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민지와 준호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다. 지우는 동현을 동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소연이는 그를 볼 때마다 특별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소연이가 동현 씨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피가 통하는 걸까요? 동현은 웃었다. 아마도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니까요. 1년 후 소연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서 동현은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 준호는 모두의 앞에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소연이의 생명의 은인 최동현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현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생일 파티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동현 씨는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동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따뜻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소연이의 이야기는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신문에 처음 소개된 후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낯선 이방인이 아기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현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연이의 이야기는 장기 기증 신청자 수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동현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누군가의 소연이를 위해 기증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봄날의 공원. 소연이는 이제 5살이 되어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한 모습은 5년 전의 아픈 아기를 떠올리기 어렵게 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소연이를 지켜보았다.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에 온 김에 그는 항상 그랬듯이 소연이 가족을 방문했다. 동현 삼촌, 소연이가 달려와 그의 무릎에 앉았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삼촌한테 줄 거예요. 동현은 소연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소연아. 삼촌이 정말 좋아하겠다. 민지가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다. 동현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춘천에서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조용히 책과 함께하는 삶이 좋더라고요. 준호도 합류했다. 그 서점,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춘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동현은 웃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특별 손님을 위한 방도 준비해 놓을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증거였다. 동현은 소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 소연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한 낯선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10년 후 15살이 된 소연이는 중학교 작문 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내 몸속에는 내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의 선물이자 나의 생명이다. 15년 전 최동현 삼촌은 자신의 간 일부를 나에게 주었다. 그때 나는 겨우 몇 개월 된 아기였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삼촌은 나를 알지도 못했지만 기꺼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깊은 감사함과 책임감이다.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동현 삼촌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내 생일 파티에 항상 참석하고 우리는 여름마다 그의 춘천 서점을 방문한다. 그는 내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격려하고 나는 그의 조용한 지혜를 존경한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 그리고 언젠가 다른 소연이를 위해 나도 기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나 지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장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려는 마음이다. 나의 이야기는 한 낯선 사람의 선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소연이의 장문은 학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지역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그것을 읽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장기 기증 신청서를 작성했다. 생명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이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며 소연이와 동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영원한 이야기의 시작.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 간이식 센터의 벽에는 소연이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녀의 미소는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에게 희망을 준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민지는 종종 그곳을 방문하는 다른 부모들에게 말한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동현은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것에 여전히 부끄러워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빚을 갚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 아닐까요? 소연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자랐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녀는 말한다.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삶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동현 삼촌이 제게 준 선물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춘천의 작은 서점 두 번째 페이지.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 차 있고 한쪽 구석에는 아늑한 카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동현은 이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점 개업 5주년을 맞아 작은 행사를 준비했고 소연이 가족이 춘천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민지, 준호, 소연이,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된 지우가 들어왔다. 동현 삼촌, 소연이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우리 소연이 또 컸구나. 동현은 소연이의 키를 재어보듯 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 서점이 더 예뻐졌어요. 민지가 둘러보며 말했다.
역시 동현 씨 스타일이네요. 준호는 동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5주년 축하해요.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그들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동현이 열어보니 액자 속에 소연이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림 속에는 5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이가 직접 그린 거예요. 준호가 설명했다. 학교 미술 시간에 내 가족을 주제로 그렸대요. 선생님이 왜 5명을 그렸냐고 물었을 때 소연이가 대답했대요. 동현 삼촌도 우리 가족이에요. 삼촌간이 내 몸속에 있거든요.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평생 자신의 가족을 꿈꿔왔지만 바쁜 직업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족을 얻게 되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소연이를 꼭 안았다. 그날 밤 그들은 서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도 몇몇 참석했고 모두가 소연이와 동현의 특별한 인연에 감동받았다. 여러분, 동현이 잔을 들어 말했다. 5년 전 저는 이 서점을 열면서 2번째 페이지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의미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소연이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2번째 페이지, 2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꼭 잡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소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녀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다. 의대에 진학하여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 그녀는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매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소연이는 대기실에서 불안해하는 다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다. 그럴 때면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동현도 변화를 겪었다. 그의 서점은 지역 명소가 되었고 특히 2번째 기회 모임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장기 이식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임이었다. 민지와 준호는 소연이의 병원비와 치료 경험을 통해 소아 난치병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했다. 소연이의 희망이라는 이 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동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작은 목걸이였는데 2개의 반원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었다. 이게 뭐예요, 삼촌? 소연이가 물었다. 이건 우리를 상징해, 동현이 설명했다. 2개의 반원이 만나 하나의 완전한 원을 이루듯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켰어. 너는 내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나는 내게 2번째 기회를 주었지. 소연이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다. 평생 간직할게요, 삼촌. 대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소연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에서 소연이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저는 소아관 질환 전문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제 삶을 바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 꿈이 아니라 제가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동현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15년 전에 내린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소연이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항상 동현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꼭 춘천을 방문했다. 어느 날 소연이는 의대 동아리에서 장기 기증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녀는 동현에게 특별 강연자로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자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동현이 머뭇거렸다. 삼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부탁이에요.
결국 동현은 수락했고 캠페인 당일 그는 자신의 경험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도왔을 뿐이죠.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얻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장기 기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수혜자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기 기증 서약에 서명했다.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삼촌은 오늘도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도 많은 생명을요. 세월이 흘러 소연이는 의사가 되었고 동현은 나이가 들어 서점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소연이의 결혼식 날, 동현은 민지와 함께 그녀를 제단까지 이끌었다. 그것은 소연이의 강한 주장이었다. 제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한 분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두 분 모두 제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결혼식장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다. 소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동현과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낯선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구하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였다. 소연이는 의사로서 또 한 명의 장기 기증 옹호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시작한 생명의 연결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수천 명의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주었다. 동현이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소연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동현의 결정으로 인해 구해진 모든 생명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소연이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영향으로 장기 기증을 받은 환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으로 또 다른 기증과 수혜가 이어진 수많은 이야기들. 삼촌의 한 결정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삼촌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동현은 책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 소연아. 영웅은 너야.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줬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영혼, 두 생명, 하나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를 넘어선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소연이와 동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생명의 선물은 계속됩니다. 소연이는 자신의 저서 두 번째 기회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김민준과 박지은 부부는 그들의 세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7살 딸 소유리와 5살 아들 도윤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세 번째 아이의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다. 민주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였고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고 행복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가야 해요. 정기 검진이에요. 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오늘 늦게 출근해도 돼. 그날 오후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지은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 이수진은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부부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선생님?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 의사는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태아의 뇌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두증의 징후가 보여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약사로서 그는 수두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뇌에 과도한 뇌척수액이 축적되어 뇌 조직을 압박하는 상태로 심각한 발달 지연이나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확실한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신경태아학 전문가 정태영 교수님께 의뢰해 드리겠습니다. 수진 의사가 대답했다. 그날은 부부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지은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민주는 인터넷에서 수두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다. 대부분의 정보는 희망적이지 않았다. 수두증이 정확히 뭐야? 소파에 앉아있던 지은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설명했다. 뇌에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있어. 이게 보통은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생성되고 흡수되는데 수두증에서는 이 액체가 너무 많이 축적돼. 그러면 뇌가 압박을 받게 되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확한 건 내일 정 교수님을 만나봐야 알겠지만 민준이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수두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 경미한 경우 수술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 그는 말을 멈추었다. 지은은 배를 감싸 안았다. 우리 아기는 괜찮을 거야. 반드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과 불안을 견뎌냈다. 민주는 수두증에 대한 의학 논문들을 읽으며 밤을 새웠고 지은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지은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정태영 교수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김민준 씨, 박지은 씨, 앉으세요. 정 교수가 진료실에 들어온 부부를 맞이했다. 이수진 선생님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지은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MRI, 상세 초음파, 그리고 양수 검사까지. 매 순간이 지옥 같았다. 의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계를 조작했고 간호사들은 가끔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검사가 끝났고 부부는 다시 정 교수의 진료실에 앉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부부에게 보여주었다. 태아의 수두증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뇌실이 매우 확장되어 있고 뇌 조직이 압박받고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출생 직후 사망할 확률이 9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세게 쥐었다.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민준이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정 교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임신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학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부의 반응을 살폈다. 또는 출산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출생 직후 션트 수술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고 여러 합병증이 따를 수 있어요. 션트 수술이 뭔가요? 지은이 물었다. 뇌에서 과도한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관을 설치하는 수술입니다. 보통 뇌에서 복강으로 관을 연결해 액체가 흡수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히 조산아에게는 위험이 큰 수술이에요. 민주는 의학적 지식이 있었지만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충격에 빠진 채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정 교수가 말했다. 여기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결정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내리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택시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소유리와 도윤이는 민준의 부모님 집에 맡겨져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은아. 민준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다. 나는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요.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정말이야. 고통스러울 수 있어. 우리 삶도, 아이의 삶도. 알아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예요. 어떤 상태로 태어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해요.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 우리 함께 싸워보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다음 날 그들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반응은 다양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아들아, 너희의 미래를 생각해봐. 평생장애 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다. 반면 지은의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도 너를 돕겠다. 지은의 아버지가 말했다. 소유리와 도윤이에게는 아직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이 아플 수도 있다 고만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곧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 민준과 지은은 정 교수에게 그들의 결정을 알렸다. 그들은 출산을 선택했다. 존중합니다. 정 교수가 말했다. 지금부터는 최대한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출산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지은의 배는 더욱 커졌고 태아의 상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었다. 안타깝게도 수두증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뇌실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최근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조기 출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병원 근처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에 따라 지은은 서울대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했다. 민주는 서울과 그들의 본가가 있는 일산을 오가며 두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을 다녔다.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어느 주말 민준이 아이들을 데려와 지은을 만났을 때 소유리가 물었다.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는 동생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 곧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도윤이는 엄마의 배에 귀를 대고 있었다. 동생아,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그가 외쳤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의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지은은 태아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녀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야, 엄마가 여기 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우리 아가. 민주는 매일 밤 통화로 지은을 위로했다. 그는 또한 매일 병원 채플에 들러 기도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는 채플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어떤 상태로든 살아있게 해주세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지은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다행히 조기 진통이 아니었지만 검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다.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직 의사가 설명했다. 입원하셔서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은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매일 여러 검사와 모니터링을 받았다. 민주는 최대한 자주 병원을 방문했지만 두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쉽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지은이 어느 날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당신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팀이잖아. 지금은 내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검사 결과는 더욱 암울해졌다. 태아의 뇌실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뇌 조직은 점점 더 압박받고 있었다. 의료팀은 출산 후 즉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할 준비를 했고 신생 아중환자실이 대기 상태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밤 지은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임산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영이었다. 저도 고위험 임신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성장이 느려요. 지은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두 여성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공유했다. 살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 미영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반드시 살아야 해요. 그날 이후 지은은 미영과 함께 작은 응원 그룹을 만들었다. 그들은 병원의 다른 고위험 임산부들도 초대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 작은 공동체는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임신 35주 차에 접어든 어느 아침, 지은은 규칙적인 진통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팀이 빠르게 모였다. 진통이 시작되었네요. 당직 의사가 확인했다. 정 교수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제왕절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은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와줘요. 민준은 일산에서 서울로 달려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도로는 막혀 있었고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빨리 가주세요. 그는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다. 아내가 출산 중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민주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늦을 줄 알았어. 지은이 그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 교수를 포함한 여러 전문의들이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신생아과 의사들도 준비를 마쳤고 특수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은 씨, 제왕절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집도의가 말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호흡 보조 장치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아기를 잠깐 보여드리고 신생 아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민주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용기를 주고받았다. 사랑해, 민준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지은이 대답했다. 우리 아기도. 수술을 시작합니다. 의사가 선언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의사들은 숙련된 손길로 수술을 진행했고 간호사들은 효율적으로 보조했다. 수술실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작지만 선명한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다. 아기가 울고 있어요. 누군가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의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아기는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건강했다. 아기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과 의사가 확인했다. 민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우리 아이가 숨을 쉬고 있어요. 의사들은 빠르게 아기를 검사했다. 놀랍게도 아기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물론 여전히 수두증은 있었지만 초음파와 MRI에서 보였던 심각한 상태와는 달랐다. 김 씨,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담요에 싸서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작은 얼굴,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꼭 쥔 작은 손가락. 아기는 완벽했다. 윤호야, 우리 윤호.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들은 이미 아이의 이름을 정해두었다. 김윤호, 하늘의 빛이라는 의미였다. 아기를 신생 아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는 아내에게 키스하고 아기를 따라 신생 아중환자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뛰고 있었다. 윤호는 신생 아중환자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유료팀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현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태영 교수가 민준에게 설명했다. MRI 결과를 보면 뇌척수액의 양이 출산 직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뇌가 어떻게든 압력을 견디고 일부 과정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태영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태내에서 자연적으로 션트가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측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윤호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수유도 잘했고 반사 반응도 정상이었다. 물론 여전히 수두증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경미한 상태였다. 션트 수술은 필요합니다. 태영 교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이니 아기가 조금 더 성장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은은 회복 후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울기만 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끊임없이 고마워,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가족들에게 전화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할 거야. 그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모두가 놀라워했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고 지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손자가 기적을 일으켰구나. 민준의 어머니가 신생아중환자실의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호는 2주 동안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지냈다. 그동안 여러 검사가 이루어졌고 의료팀은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놀랍게도 윤호의 상태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션트 수술을 1개월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영 교수가 계획을 설명했다. 그때까지 아기는 퇴원해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를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제 20년 경력에서 처음 봅니다. 퇴원 날 태영 교수가 말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윤호는 집으로 왔다. 소유리와 도윤이는 동생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가 왜 이렇게 작아요? 소유리가 물었다. 윤호는 조금 일찍 태어났거든. 지은이 설명했다. 하지만 점점 클 거야. 도윤이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다. 안녕, 윤호야. 나는 형이야. 너를 지켜줄게. 민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있었다. 윤호가 집에 온 지 3주 후 션트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 션트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태영 교수가 설명했다. 이제 뇌척수액이 적절히 배출될 거예요. 하지만 감염이나 기능 이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윤호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그의 부모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우리 아들, 잘했어. 민준이 윤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절반은 넘었어.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윤호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고열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감염을 의심했고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션트 감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션트를 제거하고 새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민준과 지은은 다시 한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고 번갈아가며 윤호를 지켰다. 제발, 윤호야. 지은이 울며 기도했다. 한 번 더 싸워줘. 엄마랑 아빠가 여기 있어. 다행히 항생제가 효과를 보였고 윤호의 열은 내려갔다. 감염은 션트가 아닌 수술 부위의 피부에 국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도 운이 좋았어요. 의사가 말했다. 윤호는 정말 강한 아이네요. 윤호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아기들보다 발달이 느렸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가누기 시작했고 소리에 반응했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다.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했고 지은은 윤호를 위한 특별한 운동을 매일 시켰다. 이런 조기 개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뇌가 가장 유연한 시기니까요. 민주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새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요즘 어때? 어느 날 그의 직장 동료가 물었다. 바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행복해.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거든. 그는 동료들에게 윤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다. 약국에서는 동료들이 교대로 민준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족이 먼저야. 약국장이 말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네. 지은도 복직을 미루고 윤호를 돌보는데 전념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들은 윤호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복직해도 돼. 지은이 말했다. 지금은 윤호가 나를 필요로 해. 윤호가 1살이 되었을 때 민준과 지은은 큰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윤호를 돌봐준 의료진 모두가 초대받았다. 1년 전 우리는 윤호를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축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태영 교수는 윤호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다. 의학은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죠. 윤호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 특별한 아이입니다. 윤호는 1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발달이 느렸다. 그는 아직 걷지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반응했다. 그가 13개월이 되었을 때 첫걸음을 떼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다. 지은은 거실에서 윤호와 놀고 있었고 민준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아,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다. 빨리 와봐. 민준이 달려왔을 때 윤호는 소파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다. 오, 윤호야. 민준이 감동에 겨워 외쳤다. 윤호는 불안정하게 3걸음을 걸은 후 넘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우리 아들이 걷고 있어.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윤호가 걷고 있어. 그날 이후 윤호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윤호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언어 발달은 여전히 또래보다 느렸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윤호야, 누가 제일 좋아? 지은이 어느 날 물었다. 엄마, 아빠, 윤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 형. 그 단순한 단어들이 민준과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였다. 윤호는 2살이 되었을 때 유아 발달 평가를 받았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윤호는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 전문의가 말했다. 특히 운동 능력과 사회성 발달이 좋아요. 인지 발달도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는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했다. 션트는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정기적인 MRI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 윤호가 2살 반이 되었을 때 그는 감기에 걸렸다. 보통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질병이지만 윤호에게는 위험할 수 있었다. 고열로 인해 뇌압이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야 해. 민준이 윤호의 열을 재고 말했다. 39도야. 병원에서 의사들은 윤호를 주에 깊게 검사했다. 다행히 션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열이 더 오르면 즉시 오세요. 지은은 밤새 윤호 곁을 지켰다. 그녀는 차가운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괜찮아, 우리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있어. 다음 날 아침, 윤호의 열은 내려갔다. 그는 약간 기운이 없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배고파. 그가 말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 하나의 작은 위기를 넘긴 것이다. 윤호가 3살이 되었을 때 민준과 지은은 그를 통합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곳이었다. 윤호에게 다양한 자극과 사회적 경험이 필요해요. 발달 전문의가 조언했다.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 윤호는 유치원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그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불안해했고 종종 울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유치원 교사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교사의 말대로 윤호는 점차 유치원 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는 특히 미술 활동을 좋아했고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다. 윤호가 오늘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교사가 지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간단한 집 그림이었지만 윤호가 처음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를 그린 것이었다. 이게 뭐니, 윤호야? 지은이 물었다. 우리 집. 윤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아빠, 누나, 형, 윤호.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그 단순한 그림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윤호는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다. 특히 서진이라는 여자아이와 많이 어울렸다. 서진이는 다운증 후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윤호랑 서진이가 정말 잘 어울려요. 교사가 말했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민준과 지은은 서진이의 부모님과도 친해졌다. 그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정말 많아요. 서진이의 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다. 인내, 사랑,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윤호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그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었고 그림도 더 세밀하게 그렸다. 그는 또한 숫자와 글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윤호가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교사가 학부모 상담에서 말했다. 1부터 20까지 세는 것을 배웠어요. 또래보다 수학적 개념을 빨리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윤호는 또 한 번의 션트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션트의 위치를 조정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추가 수술은 흔한 일입니다. 태영 교수가 설명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션트의 길이나 위치를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윤호는 이번에도 수술을 잘 견뎠다. 그는 이제 병원과 의사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심지어 수술 전에 태영 교수에게 질문도 했다. 아파요? 그가 물었다. 수술할 때는 잠들어 있을 거야, 윤호야. 태영 교수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리고 끝나면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도와줄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태영 교수는 감동했다. 윤호는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그가 민준에게 말했다.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요. 윤호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민준과 지은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초등학교를 선택했다. 윤호의 인지 능력은 또래와 비슷합니다. 발달 평가 결과가 보여주었다. 운동 능력과 사회성에서는 약간의 지연이 있지만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윤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더 많은 아이들, 더 긴 수업 시간, 그리고 더 많은 규칙들. 하지만 윤호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윤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호는 실제로 수학을 좋아했다. 그는 숫자와 패턴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고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선생님, 이거 풀었어요.
그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였다. 아, 정말 대단하구나, 윤호야. 선생님이 칭찬했다. 윤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친절했으며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다. 윤호가 내 수학 숙제 도와줬어. 민호라는 친구가 말했다. 정말 잘 가르쳐줘. 하지만 윤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체육 시간은 그에게 힘들었고 때로는 글씨 쓰기도 어려웠다. 그의 손 근육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글씨는 연습이 필요해요. 작업치료사가 말했다. 하지만 윤호의 컴퓨터 타이핑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네요. 윤호는 실제로 컴퓨터를 좋아했다. 그는 학교의 컴퓨터 수업 시간을 기다렸고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윤호가 코딩에 관심이 많아요. 컴퓨터 교사가 말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가장 빠르게 배우는 아이 중 하나예요. 윤호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 그는 3등을 차지했고 모두가 놀랐다. 우리 아들이 상을 받았어.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태영 교수는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호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윤호의 MRI 검사는 계속되었고 그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뇌의 일부 영역은 손상되었지만 다른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다. 뇌의 가소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설명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뇌가 재구성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윤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그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았고 과학클럽의 회장이었으며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받았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했지만 수두증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을 이루었다. 윤호야,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민준이 물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과학자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지은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다. 넌 정말 멋진 과학자가 될 거야, 윤호야. 윤호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다른 수두증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증거예요. 그가 한 어머니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윤호는 13살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썼고 그것은 지역신문에 실렸다. 내 머릿속의 바다라는 제목의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바다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바다는 나를 익사시킬 수도 있었지만 대신 나에게 특별한 시각을 주었다.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다. 윤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초대받았고 그의 부모와 함께 인터뷰를 했다. 윤호는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한 의사가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그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윤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뇌과학에 대한 열정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대학의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실제 연구실에서 경험을 쌓았다. 윤호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교수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 호기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윤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태영 교수가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다.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윤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15년 전 나는 윤호의 출생을 도왔습니다. 그가 연설에서 말했다. 그때 우리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여기 서 있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윤호는 의학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기적입니다.
윤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그의 꿈은 신경과학자가 되어 뇌 발달과 회복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 저는 제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달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학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그 기적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윤호의 이야기는 여러 의학 저널에 실렸고 그의 사례는 태아 수두증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회복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사례는 많은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대학 생활은 윤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의대는 어려웠고 때로는 그의 과거 장애가 학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손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장시간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했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동기와 열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윤호는 정말 독특한 학생이에요. 그의 신경외부학 교수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윤호는 2학년 때 뇌 가소성에 대한 연구실에 참여했다. 그는 손상된 뇌가 어떻게 회복되고 재구성되는지 연구했다. 이 연구는 저에게 매우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윤호가 연구실 지도 교수에게 말했다. 제 뇌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윤호는 자신의 MRI 영상을 분석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영상을 비교했다. 놀랍군요. 그가 영상을 보며 말했다. 제 뇌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니. 영상은 초기에 심각하게 확장된 뇌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정상화되었는지, 그리고 손상된 뇌 조직 주변으로 새로운 신경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윤호의 뇌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입니다. 연구실 교수가 말했다. 이런 회복은 극히 드문 일이죠. 윤호의 연구는 학회에서 발표되었고 그는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그의 연구는 수두증 환자들의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민준과 지은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20년 전의 그날 수술실에서 처음으로 윤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윤호의 대학 졸업식 날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윤호도 포기하지 않았지. 윤호가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과학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수두증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였다. 희망의 물결이라는 이름의 이 센터는 유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지원도 제공했다. 윤호는 자신의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최신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 가족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는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다.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다. 윤호는 종종 직접 환자 가족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그는 갓 태어난 수두증 아기의 부모를 만났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도 당신들의 아기와 같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윤호가 자신의 MRI 사진과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은 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몇 달 후 그들은 건강하게 회복 중인 아기와 함께 윤호를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호의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는 태아 수두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고
그의 방법은 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구했다. 윤호 박사의 연구는 혁신적입니다. 한 국제의학 저널이 평가했다. 그의 개인적 경험과 과학적 통찰력의 결합은 이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윤호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이야기와 연구를 공유했다. 제 인생은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강연에서 말했다. 하지만 기적은 그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일 뿐입니다. 저는 그 과학을 이해하고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가 40세가 되었을 때 특별한 손님이 그를 찾아왔다. 그것은 30년 전 그의 출생을 담당했던 태영 교수였다. 이제 80대가 된 태영 교수는 윤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 윤호 박사, 당신은 내 경력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소. 태영 교수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군요. 윤호는 노 교수의 손을 꼭 잡았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 교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윤호. 당신을 구한 건 당신 부모님의 사랑과 당신 자신의 의지였소.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요. 그날 밤, 윤호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준과 지은은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아빠, 윤호가 포도주를 따르며 말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들 같은 부모님을 만나서.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윤호야. 우리가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이어서. 민주는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하자. 과거의 기적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혔고 그 소리는 30년 전 윤호의 첫 울음소리만큼이나 아름다웠다. 다음 날 윤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태아의 뇌 발달을 촉진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수두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천적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는 어려웠지만 윤호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성공했다. 윤호 박사팀, 획기적인 수두증 치료법 개발 뉴스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다. 그들의 치료법은 태내에서 수두증이 진단된 태아에게 특수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 유전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치료법은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를 조절하고 손상된 뇌 조직의 회복을 촉진했다. 첫 임상시험에서 10명의 태아 중 8명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나머지 2명도 이전보다 훨씬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전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윤호 박사의 연구는 수두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윤호는 자신의 부모님과 태영 교수를 무대로 초대했다. 오늘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 저를 세상에 데려온 태영 교수님, 그리고 저와 함께 연구한 모든 동료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윤호의 연구는 계속되었고 그의 치료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의 연구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수두증은 더 이상 두려운 진단이 아니게 되었다. 윤호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 교육의 혁신을 가져왔고 환자 중심의 연구와 치료를 강조했다. 의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윤호의 부모님은 그의 성공을 모두 지켜보지 못했다. 민주는 윤호가 45세일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지은은 2년 후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의 업적을 깊이 자랑스러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사랑했다. 엄마, 아빠, 윤호는 그들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다. 당신들이 내린 그 어려운 결정 덕분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도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윤호의 형 도윤과 누나 소율은 각자의 삶에서 성공했다. 도윤은 건축가가 되었고 소율은 작가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동생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우리 동생은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소율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죠. 윤호는 6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했다. 물 위를 걷다. 수두중에서 신경과학으로 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내 인생은 죽음의 예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썼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는 때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나는 내 삶을 그 이해를 넓히는 데 바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기적이 무엇인지 배웠다. 기적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윤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의 연구는 의학 교과서에 실렸다.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윤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매년 그의 센터를 찾아오는 건강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한때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뛰어놀고 꿈을 꾸고 있었다. 보세요. 그는 종종 젊은 의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희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옥상에서 60대가 된 윤호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아직 하고 싶은 연구가 많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인생, 그의 부모님, 그를 도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가 도울 수 있었던 모든 아이들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윤호 선생님, 우리 아이가 방금 첫걸음을 떼었어요. 의사들은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호는 미소 지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바라본 후 아래층으로 향했다. 내일도 그곳에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는 언제나처럼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적은 계속된다.